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야는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대통령이 발표한 경북 포항 앞바다 심해 유전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나오면서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정치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정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주는 22대 국회의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단독 선출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오늘 저녁 8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 이 초강경파를 앞세워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야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 개원 상황하고 이제 비슷하게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4년 전 21대 국회 출발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여당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이제 국회 개원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한편에서는 입법을 저지하는 또는 적어도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입법을 강행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한 자리와 관련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상은 뭐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을 대가로 해서 뭐 다른 것을 뭐 주거나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지금은 뭐 그냥 평행선을 긋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이제 공언한 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진행하겠다. 사실 이제 국회법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시간까지는 뭐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그때까지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이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당의 전략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뭔가 여당이면 뭔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뭐 주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딱히 이제 뭘 그다음 순으로는 이제 뭘 뭐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혀 이제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하면은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러니까 강경한 지지자들의 요구 때문에도 뭔가 이 원칙을 유지하고 그냥 뭐 강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약간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협상의 여지라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의석 분포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11개, 7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7개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것조차도 이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걸 비워두고 진행할 수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강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독식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후폭풍이 좀 여야 중에 어떻게
찾아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21대와 비교했을 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후폭풍 또는 여당인데 양보하지 않고 너무 독주한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난 총선 이전까지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사실은 야당의 입법 독주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입법 거부가 훨씬 더 지금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아무리 관행을 주장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대통령에게 불편한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가 훨씬 더 다수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렇게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동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탐사 추진 계획을 밝힌 뒤에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탐사 분석을 의뢰한 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커지고 있고요. 또 이 시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증액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석유 시추와 관련된 사안인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확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 20%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다르게 얘기하면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는 이건 일종의 이제 모험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저금을 할 때도 뭔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20%고 떨어질 가능성이 80%인데 이렇게 막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모험심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당과 지지자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지와 또 국민들의 신뢰가 두터운 대통령이 그런 모험적인 결정을 강행할 때도 조심스러운 사안인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대통령이 이런 확률적으로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이제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그것도 높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모험적인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기상으로 매우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는 수치가 발표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의 형식으로 이 사안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냥 지지율 만회를 위한 깜짝 쇼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한번 추진해봐, 밀어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그냥 부처 보고에서 정도로 확인해도 될 일을 굳이 대통령이 나와서 그것도 처음 있는 이제 국정 브리핑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어도 야당으로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기 위해서도 강하게 의심하면서 점검을 요구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석연찮은 것이죠.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전문가가 속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조차도 뭔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법인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이제 잡음 요소들이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도 지금 의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그 국정 브리핑이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식하고 했다고 한다면 정세 인식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위의 참모들은 지금 왜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낮은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꾸 이벤트성의 어떤 뭔가 행사를 통해서 또는 발표를 통해서 또는 기자들 불러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스킨십을 강화하면 인기가 높아질 거라고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다.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서민들이 실제로 뭔가 많이 이제 지금 불편함을 지금 느끼고 계신데 그것을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 연출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외 순회 활동이 국정 동력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나마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지 않은 국민들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잘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굳이 이제 뭐 꼽을 게 없으니까 되게 이제 뭐 외교 뭐 이런 걸 예. 이제 꼽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초반에 마치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성과가 있다고 스스로 약간 좀 오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2년을 지나고 보니까 사실 큰 성과 없이 약간 이미지 정치만 했고 정작 엑스포 유치에서도 드러났듯이 굉장히 이렇게 판단이 잘못되고 있고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가 뭔가 회복된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었지만 오히려 이제 불쾌한 일들이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오히려 이제 뭐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결과를 낳으면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 능력,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해외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가 뭔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 이건 뭔가 판단 미스다. 그러니까 그동안 2년 동안 대통령다운 이미지를 잘 연출해왔고 잘 구축해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것이 오히려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자꾸 실수를 한다거나 구설을 일으킨다거나 뭔가 좀 국민 다수가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게다가 지금 한동안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상승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왔던 영부인이 또 이제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해외 순방까지 이제 동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 그래도 이제 뭐 대통령을 좀 좋게 봐주고 싶어도 참 봐줄 만한 뭐 요소가 별로 없는 국민들이 영부인이 계속해서 구설에 휘말리니까 더 이제 뭐 차라리 좀 안 나왔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기간 내내 이제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 왔었는데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제 동행했을 때 물론 이제 영부인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싱글도 아닌데 영부인이 멀쩡하게 있는데 같이 순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빈 만찬 때 항상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외교 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인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국정 지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 상황인 것이죠.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힘들지만 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 전공법을 택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임기 응변으로 뭔가 이렇게 쉽게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5개월 동안 두문 분출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번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게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 때문에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런 반응을 해가지고 김 여사의 소환 가능성도 나왔는데 또 다시 결정된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그 방식이나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검찰도 대통령이 이제 지지가 낮아지는 가운데 약간 이제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 내에 뭔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은 했습니다만 곧바로 다른 생각들 이게 뭐랄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핵심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입장들이 검찰 내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하니까 이거 뭔가 검찰 관계자들하고 어느 정도 뭐랄까요 얘기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형식적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사실 대통령 부인이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포토존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히고 이렇게 곤혹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이런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든지 비공개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할 수는 있는데 모든 그런 형식을 다 떠나서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네.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야의 이런 대치부터 대통령 관련, 영부인 관련 논란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야의 각 당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구속심사 기각과 총선 압승으로 탄탄해졌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때문에 검찰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을 뭐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일단 1심 판결,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뭐 어쨌든 타당하다고 이제 전제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을 경찰이 추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떤 일을, 그것도 큰 돈을 이제 집행하는 일을 추진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또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보고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보고라는 것이 이제 서류상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제대로 기소하지를 못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구두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추측한다면 이것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은 보고한 적 없다고 그냥 진술을 이제 계속 이제 번복하고 또는 이제 그렇게 본인 선에서 이제 뭐 차단하려고 하면 이제 뭐 고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할 경우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입증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몇 해 동안 계속 이제 2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리스크 이제 이런 건 이제 확률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이제 이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사법 리스크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총선을 지나면서 이제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하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낮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사법 리스크로 환원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쓰임이 있다. 국민이 보시기에 국가적 필요에 쓰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쓰실 것이고, 반대로 별로 국가적 쓰임이 없다고 생각되는 정치인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약간 별개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사법적으로 계속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느냐 못하느냐는 또 별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가 된다면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서 모두 4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권 유력 주자들은 이에 대해서 일제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을 자꾸 이제 피의자 또는 이제 범죄자로 프레이밍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당의 전략이죠. 거기에 맞서서 나는 아니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봐야 그 프레임이 강화될 뿐이기 때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본인은 최근 들어서도 이제 약간 여러모로 이제 그 민생에 좀 더 신경 쓰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의 파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미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이 방탄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치인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것이 본인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예를 들면 10개의 활동을 한다면 그중에 하나 정도가 피켓 들고 항의하는 거고 저런 이제 그 정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부분인데,
주로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매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90%의 활동이 이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소개되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는 맨날 싸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비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쉽게 민주당은 맨날 이제 이재명 대표 지키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들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만을 위한 어떤 방탄 전략으로 비치지 않도록 동시에 이것이 실제로 검찰 개혁 또는 권력 구조 개편 또는 어떤 권력기관도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은 면죄부를 받고 남만 괴롭힐 수 있는 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때에 국민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봐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당대표 사퇴 시한에 관한 당헌 개정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출마를 하려 할 때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헌 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을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고위를 통과했지만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임기가 이제 올 8월인가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이게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연임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당권과 대권을 이제 분리하기로 한 원칙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 중에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면 이제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당대표가 본인이 출마하면서 본인이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선 후보 선출에 관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변명을 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세계관 속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경우에는 빨리 사퇴를 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혼란이 있던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깔끔하게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좀 일찍 본인이 사퇴하면 현재 규정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욕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 또는 이제 이른바 호가호위하는 친명 세력들이 지방선거에서 대표를 통해서 뭔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권력 욕심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푸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계속 임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당내 중진,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친명 세력들이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당원의 수가 늘어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의 이제 정당 당원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다르게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지금 뭐 권리당원이 뭐 200만, 250만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참여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여 열기는 뭐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정도의 강도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조금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출됐던 그 갈등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요구라고 하는 증상은 있는데 사실 이제 당원들도 우리를 그냥 뭐 거수기로만 이용할 거 아니라면 우리의 요구를 뭔가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꼭 반드시 국회의장 선출이나 원내대표 선출에서 뭔가 일정한 퍼센티지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이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조금은 너무 즉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안이 문제가 됐던 사안에 바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조금은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내일 당대표 선출 규칙과 차기 지도 체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당원 100%룰의 민심 비율이 얼마나 반영될지, 또 현행 당대표 중심 체제를 유지할지, 2인 지도 체제를 도입할지가 관심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쉽게 결정 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정 여부로 지금 이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룰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당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룰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은 자칫하다가는 현재와 같은 무결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전당대회 룰이 결정이 된다면은 차기 당권 주자들의 출마 여부도 결정이 될 텐데 이 각 후보의 유불리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 딱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지를 지금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어서 그 외에 달리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본인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워서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우리 군이 어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같은 날 저녁에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일련의 흐름 전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집권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 대북 정책이고 특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 총이, 쌀, 달러를 보내니까 그런다고 북한에서 쓰레기, 오물봉투를 보내는 것은 나빠요. 그렇지만은 보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확성기까지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겁니다.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김여정이 말한 대로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밤 우리나라 접경 지역의 국민들과 서해 오도민 주민들 잠을 주무셨겠어요?
이건 백해무익한. 근데 북한 오물풍선이 뭐 어제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떨어졌고 뭐 인천공항에도 떨어져서 공항 운항도 뭐 중단됐다 그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뭐 생화학 무기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하냐 격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분은 좀 강경한 표현을 썼던데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북한도 안 보낸다. 저는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가 21%로 떨어지니까 좀 당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소위 유존 로또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발표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강대강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내려오게 하고 또 확성기를 시작해가지고 김여정이 그대로 있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국제적 충돌이 오는데 이것은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북풍을 불러일으켜서 보수층 그리고 국민들을 단결시키려고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지지도 회복이 급한 일이긴 한데 그거를 위해서 대북 강경책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북한은 우리 저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거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 건가요? 내용도 뭐 그냥 뭐 때려잡자 공산당, 뭐 타도하자 김정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뉴스, 뭐 K-팝 이런 거던데.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북 전단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 코로나균을 북한으로 보내겠다. 또 그들이 말하는 이설주 여사.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아니에요? 이분에 대한 굉장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란물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표현의 자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구실을 주지 말자. 뭐 용산발 대통령발 북풍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뭐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안 쓴 수단을 뭘 쓰겠다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포격을 가하거나 서해 5도가 가장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연평도 침공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NLL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이러한 것을 왜 하느냐 이거죠. 우리 국민이 손해고 우리 국민이 불안하고. 근데 뭐 정부 여당은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니라 압도적 힘에 의해서 지켜진다. 계속 세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봤냐고요. 항상 보내오면은 원점 타격하겠다. 그대로 있지 않겠다. 우리 정부가 해봤어요? 이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누가 손해요? 우리 접경 지역의 국민들, 특히 서해상에서 GPS 통신 교란을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어요. 만약에 서울에, 광주에 GPS 통신 교란이 오면은 우리 자동차 모든 게 다 스탑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국민들도 북풍에 한 번, 두 번 속아봤어요? 이런 것을 속아넘지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의혹 1심에서 9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대북송금 특검 때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고 1심, 2심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은 1심이다. 항소심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두고 보자는 건데 제가 국정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대북 사업자 안부수라는 분과 함께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 거기에서 대북 사업을 하던 것을
문건을 네. 45가지를 수원지검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했습니다. 네. 그 문건에 의하면은 500만 달러는 물론 300만 달러도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제공했다. 이재명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증거를 배척한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싸워볼 만하다. 엄연한 물적 증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증거재판에서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수원지검에서 국정원에서 압수해간 문건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쌍방울 대북 사업이 이재명 대표랑 뭐 전혀 하등의 연관이 없고 그냥 대북 사업가랑 엮여서 하던 거다. 뭐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런 잠재적 대권 주자들까지 다 나서서 기소를 그냥 당연시 하던데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그분들이야. 자기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이 없으면 자기들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지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직 유지가 어렵다는 건데 지금 현행 법에도요. 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소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이미 네. 대통령 선거에 질 것으로 확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섭구나. 그런 구실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뭐 제3자 뇌물일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를 당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직 그만둬야 된다. 우리 재선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하나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하겠죠. 네. 그대로 두겠어요? 이재명 죽이려고 하지? 네. 그러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재판이 종결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러한 모든 공소권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하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뭐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거는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하나는 거지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왕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은 그거 그만둬야 된다. 그거 막으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고 어쩐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말. 그렇지만은 현직 대통령은 과거에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정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제일 뜨거운 법사위원장은 사선 정청래 의원을 했는데 지난주에 여의도 초대석 오셨을 때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 같은 거였나요? 아니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방통 가방위원 과방위원장 이건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사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는 경험이 있는 사선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게 좋고 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방송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특히 MBC 같은 건 EBS 같은 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 시민단체 운동을 오래 한 비록 재선이지만은 최민희 의원을 선택한 것은 박찬대 인사의 백미다.
저는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하긴 재선인데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긴 것도 그렇고 간사는 또 방통위 위원 출신인 뭐 김현 의원 임명하고 무지하게 세게 나갈 것 같기는. 당연히 세게 나가야죠. 방송 이대로 둬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 MBC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김현 두 분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꼭 과방위에 가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는 아주 훌륭한 조합이다. 참 박찬대 대표가 선임 잘했다. 거기에다 박수를 보냅니다. 백미라고까지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싸우지 않고는 되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5일간을 수, 목, 금, 토, 일 해남한도 진도에 있었습니다. 나주에 도착해서 어떤 중년 분이 민주당이 밀리지 마라. 이번에는 하나도 지지 마라. 이러한 국민들의 성원에 민주당이 보답하는 길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길이다. 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헌정사상 야당 단독 개원이 이번 22대 국회가 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그냥 민주당이 국민의힘 너희들 하기 싫으면 빠져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뭐랄까 뭐 국회 독재, 입법 독추 이런 비판이나 뭐 거부권 명분 이런 거를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회 입법 독주를 탓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독재를 탓해야 돼요.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개혁 입법 자기 가족이 관계되어 있는 또 본인이 관계될 수 있는 이런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줄기차게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겪는 대통령을 상대하려면 처음 보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우리는 지난 2년간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그러한 것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 그 달라지는 것이 당당하게 대통령과 맞서야 된다. 이런 것이죠. 18대가 아니라 21대 말씀. 네, 그렇죠. 21대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소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아시아 나가시잖아요. 저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나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는 그 자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특히 일부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 조사를 받아야 할 행정관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것은 벌써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에서 방해하고 있다. 귀국에서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이고 그 행정관들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기소를 해라. 그래야 대한민국 검찰을 그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러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뭐 수사 실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장검사들도 소환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 밑에 차장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검찰 인사를 2번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검사장, 차장들은 이 정권에서 뭐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승진해야 되고 그 밑에 부장 검사들은 다음 정권에서 뭐 검사장, 고검장 뭐 인사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요? 검찰이 좀 너무 좀 정치적인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모든 공무원은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은 인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산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야권은 특검으로 간다 이거죠. 특검으로 갔을 때 자기들이 부실한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로운 검찰이 돼야 되고
아무리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의거해서 보임됐다 하더라도 검찰의 길을 가라. 국민대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일까지 5박 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국빈 방문 나가셨는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고 오늘 그 출국하는 모습 보니까는 그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1호기에 오르시던데 혹시 뭐 조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잡을 손은 국민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부인 손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비행기 그 자리가 아니라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조사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독일 국빈 방문 때 김건희 여사 방탄용으로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가 민생이 어렵다. 그럼 지금 현재 안보는 풍선 날아다니고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서민들의 연체율이 9년 이래 최고로 높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 한마디 없이 그렇게 중앙아시아로 날아가는 것은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졸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즈벡을 가시더라고요.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우즈벡에 가 있는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했어요. 우즈벡에서 그 전화가 도청됐는가 안 됐는가. 그건 넌센스죠. 뭐 대통령실은 K 실크로드 깔러 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살 수 있고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분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임기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유전 로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대북 강경책으로 전쟁을 불사해서 다시 한번 우파들을 집결시키고 국민들에게 위험을 주지 마라. 바른 길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